4차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핵 사찰단이 곧 북한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생한 불이 휘발유 260만 리터를 태우고 1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난 저유소 인근 하천입니다. 불을 끌 때 사용한 거품형 소화액이 지금도 계속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스팀 청소기 물류창고에서 붉은 불개미 5,9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공산품은 방역 대상이 아니라 검역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여의도의 한 호텔이 불꽃 축제가 보이는 객실이라며 1박에 90만 원 넘는 가격에 판매해놓고 정작 공사 중인 건물에 가려 축제를 볼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불꽃이 거의 안 보이고 얼룩게 막 화재 현장 같지만 보이는 그런 거를 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큰 관심을 끌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 그리고 이 일정을 전후한 일본, 한국, 중국 방문도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북한이 5달 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정말 제대로 폐기된 것인지 미국의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걸 두고 그래도 일부 진전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이 문제에 대한 퍼즐을 맞춰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안영영 기자가 폼페이오의 방북 성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방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국제 사찰단을 초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미 5달 전에 폐기한 실험장이지만 핵 사찰의 첫 단추를 열고 핵 시료를 채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사일 발사장도 사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달리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찰은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종전선언과 맞교한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은 아직 이견이 커 보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자신이 말한 것을 되짚어보라고 했고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그만하면 됐다며 질문을 막았습니다. 상응 조치는 북한과 논의했을 것으로 보지만 남북 관계만 너무 빨리 나갈 경우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우리 정부와 방북 결과를 공유한 직후 비핵화 진전과 남북 관계 개선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SNS 글을 남겼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에서 내놓은 행동과 반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5시간 반을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일치기 방문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한 셈이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내놓은 협상 카드는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찰 정도여서 함께한 시간에 비해서는 성과가 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총 5시간 30분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회담, 오찬, 오후 회담으로 북한 체류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냈다는 뜻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우선 피했는데 또 아까 채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랑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폼페이오와 미국 대표단이 친숙할 만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 영접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했습니다. 회담에는 김여정이 배석했고
오찬에는 김영철과 김여정이 나타났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을 비롯한 미국 통들이 모습을 드러낼 만한 자리였지만 모조리 배제됐습니다. 협상에서도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사찰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조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겐 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용한 카드가 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새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이른바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를 직접 연결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청와대 반응은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북 회담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성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북 계획을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아있는 냉전 체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키려는 구상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결과적으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최 기자, 그런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의 일정까지 직접 공개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봐야죠.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곧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애교적으로도 결례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격도 현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직접 원고를 쓰셨다며 러시아 상원의장 접견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얻은 정보에 바탕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청와대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는 북한이 재산 몰수 조치만 백지화하면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유, 즉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청은 판문점 선언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같이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 등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핵화 진전 내용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논의했다며 금강산의 경우 북한이 재산 몰수를 백지화하면 사업자들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 작업은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항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는 별도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위한 사안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남과 북을 오가며 연일 발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해서 야당의 반발을 사더니 서울로 돌아와서는 경제 문제에 여권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제 문제는 어렵다면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서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경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경제가 나빴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항상 경제가 안 좋았으니 정부 탓할 게 없다는 황당한 발언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 살아있는 한 정권 안 뺏기게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디 할 데가 없어서 평양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입니까?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북한 간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재수 없는 발언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부가 오늘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발표를 미룬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방통위가 준비해온 안이요.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반려를 지시했는데요. 더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가져온 대책이라는 게 총리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모양이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경찰 등 수사 당국의 단속 및 처벌과 함께 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들 자체가 그동안 방통위가 해왔던 것을 짜깁기한 수준이지 가짜 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게 이 총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이 총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놉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총리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지금 현행법에서도 가짜뉴스는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이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장치가 있고요. 이 개인이 만든 가짜뉴스 역시 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이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입법 그리고 비판 세력 탄압용 입법은 반드시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맹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럽도 가짜 뉴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당에서는 주요 선진국 사례로 이 독일이 가짜 뉴스 근절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지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한 규제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페이크 뉴스가 크게 논란이 됐던 미국도 이 법을 만들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가 오늘 대책을 한번 반려를 했으니까 더 강한 대책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 건지도 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도 고양의 대형 기름 탱커에서 난 불은 17시간 동안 타다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연기로 변해서 수십억 원의 피해가 났고 현장 주변은
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기둥도 새벽 3시가 넘자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셌던 불길은 새벽 4시쯤 17시간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250만 리터 넘는 기름을 빼낸 뒤 물을 채워 넣어가며 남은 기름을 태웠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불이 났던 기름 탱크는 덮개가 찌그러져 날아갔습니다. 내부는 철골이 다 드러나 화염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줍니다. 화염 열기는 옆 탱크의 덮개도 찌그러뜨렸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연기는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에도 검은 기름재가 끼었습니다. 아까 물을 뿌려봤는데 씻어질 것 같지가 않고 해가 덜 들어가지요. 빛이. 끓음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기름 화재 진압에 사용된 특수 소화액도 주변에 남았습니다. 화재가 난 저유소 인근 하천입니다. 불을 끌 때 사용한 거품형 소화액이 지금도 계속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필터를 설치해 걸러내고는 있지만 전부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진화생제라고 해서 얘가 이제 거품을 형성을 하거든요. 대량으로 만약에 하천에 된다 그러면 뭐 오염 소지가 있겠죠. 대한송유관공사는 밤새 기름이 불타며 43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큰 불이 났을까? 오늘 하루 종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경찰이 조금 전 20대 스리랑카 남성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정성 기자, 경찰이 스리랑카 남성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반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27살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고향 조유소 근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고향 조유소 근처에서 300m쯤 떨어진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 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터널 공사장에서 소형 열기구 풍등을 호기심에 날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풍등이 저유시설 안쪽까지 가서 떨어지면서 기름 탱크 주변 잔디에 불씨가 붙은 겁니다. 경찰은 불씨가 저유 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으며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장 감식도 있었죠. 어떤 문제들이 또 드러났습니까? 네, 오늘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는데요. 화재 원인은 일단 밝혀졌지만 자동 소화 설비를 갖춘 탱크가 완전히 다 타버리도록 초기 진화가 안 된 것은 추가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는 오전 11시부터 합동 감식을 시작해 2시간여 만에 끝냈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설비 결함이나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송유관공사는 폭발 때문에 탱크 덮개가 날아가면서 초기 진화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아가는 덮개에 폼 챔버라는 소화 설비 한 개가 파손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내일 관계자를 불러 관리나 화재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양경찰서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의 불산을 다루는 반도체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미는 6년 전 불산 누출 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던 곳이어서 시민들이 또 크게 놀랐는데 다행히 불산 누출은 없었고 불도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보도에 이심철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아침 10시 40분쯤 구미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유해 물질인 불산을 부품 세척에 사용합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직후 화학 구조대를 투입했습니다. 불산 5%짜리 1톤 미만, 질산 5%짜리 1톤 미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화학 물질이 있는 그 공장 등으로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연소 확대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장의 난 불은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이곳 변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다행히 불산이 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을 끄던 직원 등 1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붉은 불개미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안산에서 5,900여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천항과 평택항까지 벌써 8번째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지난달에 항만이 아닌 내륙, 그러니까 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오늘 또다시 내륙인 반월공단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검역 시스템의 허점을 막기 위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주변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개미의 이동을 막기 위해 사방엔 끈끈한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경기도 반월공단 내 한 스팀 청소기 제작업체 물류창고에서 오전 11시쯤 붉은 불개미 5,900여 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하역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이 컨테이너 안에서 개미를 발견해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을 출발해 이틀 뒤 인천항에 내려졌고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이 물류창고에 옮겨졌습니다. 스가피를 그거를 보니까 그걸 담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개미라고 하더라고. 정부는 붉은 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수입 컨테이너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검역 권한이 생물에만 한정돼 있어 공산품 컨테이너는 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도 중국산 석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양개미는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부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방역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 당국은 컨테이너를 역추적해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로 발견하고 유입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여의도 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주말 한 5성급 호텔이 객실에서 편안하게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면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패키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불꽃은커녕 바로 앞 공사 현장만 바라보고 왔다며 투숙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특급 호텔 24층. 화려한 폭죽들이 형형색색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러나 18층에서 본 불꽃쇼는 전혀 딴판입니다. 떡하니 서 있는 시커먼 건물 때문에 불꽃이 절반밖에 안 보입니다. 가려서 안 보이잖아. 건물에 완전히 가려 불꽃을 구경할 수 없는 객실도 있습니다. 중간에 공간 있는 부분에 그냥 얼룩게 막 화재 현장 같지만 보이는 그런 거를 봤어요. 이 호텔은 6년째 불꽃 축제에 맞춰 14층에서 30층까지 객실을 특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9만 원에서 164만 원 선으로 평소 주말 대비 3배가량 비쌌습니다. 호텔 조망권 일부에 변화가 생긴 건 6년간 중단돼 있던 호텔 앞 초고층 복합단지 공사가 지난해 1월 재개되면서부터입니다. SNS엔 불꽃 축제가 아니라 공사장 용접 조망권이란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투숙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호텔 측은 객실 내 불꽃쇼 조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기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호텔 측은 당일 숙박을 포기한 투숙객에겐 전액 환불을, 숙박을 한 고객에겐 쿠폰 제공 등의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 번 속은 고객들의 분통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제주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했다가 놓아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5시간 동안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폭행하기도 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44살 장모 씨와 어린이 4명이 탑승한 차량입니다. 장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과 유치원생 1명을 차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장 씨는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 드는 것을 도와달라며 접근했습니다. 장 씨는 5시간 뒤 아이들을 학교 근처에 내려주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 3명을 30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략알목적으로 빙자한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로 애들한테 이제 부모님한테 뭐 잘못한 게 몇 번이나 되냐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30번이나 그러면 30대 때리고. 특수절도 등 전과 13범인 장 씨는 지난 5월 제주에 정착해 주유소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지원할 것이다 하는 게 1번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학교 주변 순찰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장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우선일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사들의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16개 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왔죠. 그래서 정부가 현황 파악을 명분으로 연합회에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인 한국열쇠협회입니다. 감독기관인 경찰청은 지난 6월 이곳의 최근 활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물어보고 총회 날짜다. 결산 보고서 안 받으세요? 결산 보고서를 받더라도 그쪽이 정확히 물어보는 게 낫잖아요. 이런 조사는 연합회 회원사별로 수십 건 이뤄졌습니다. 단체로 개별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실태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61곳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서울시와 기재부, 식약처 등 16곳이 중기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관할이지만 회원사는 승인을 내준 부처와 지자체의 감독을 받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에 반대해온 연합회를 사실상 겁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거죠. 정책에 반하는 단체를 급박하기 위한. 중기부는 지난 2, 3월 연합회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에 상응하는 행정감독을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줄어듭니다. 연합회 측은 해마다 늘어났던 지원금을 이번엔 논의도 없이 삭감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황민지 기자입니다. 2014년 4월에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 이듬해부터 운영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2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25억을 그대로 신청을 했어요. 실현 의식이 없었으니 변동사항이 없었기 오래된 법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또 올렸죠.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씩 삭감이 이뤄진 겁니다. 운영 지원성 사업들을 조금 조정을 한 거죠. 2018년에 좀 예전보다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산이 줄어든 건 이례적이라고 반발합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은 2015년 이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2015년 첫 예산 5억 원에서 올해엔 5배로 올랐습니다. 예산 삭감에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다. 의논도 없이 갑자기 사실은 그것도 국회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좀 상당히 이례적인.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며 자영업 비서관실까지 신설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째 전동차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박상준 씨는 코레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8월 박 씨에게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선 계약에 따라 만 65세까지 근무가 보장됐는데 코레일 정규직이 되면 만 60세 규정에 따라 곧바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박 씨는 올해 만 61세입니다. 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규직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나가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다 보니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남을 선택권도 없습니다. 기술 분야 비정규직 중 만 60살을 넘긴 근로자는 780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년 퇴직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코레일 자회사에 정규직이 된 청소노동자 65살 이윤숙 씨도 이번 달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월급은 10만 원 정도 올랐지만 만 67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던 이전 용역회사 고용보장을 코레일 자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건 너무 진짜 억울하고 우리 벌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가 되자 근로자들은 지난 1일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보장받았던 그 기간만큼은 좀 특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채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통일적인 그런 어떤 그 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코레일은 생명 안전 업무의 경우 만 60세 정년에 1년까지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반발합니다. 또 자회사의 경우 노사 간 합의로 해결하라며 발을 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내일이 한글날입니다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터리 한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만든 것들조차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앞 주차 단속 전광판. 단속중을 붙여 쓰고 정작 붙여 써야 할 단속합니다는 띄어 썼습니다. 소방서 피난 안내문도 띄어쓰기가 틀렸습니다. 서울시청 내 안내문, 삼가해 주십시오는 삼가 주십시오가 맞는 표기입니다. 바로 옆 승강기엔 컨트롤러, 버튼, 플랫폼 등 외래어 표기법을 무시한 표현이 수두룩합니다. 서울시가 설치한 광고판입니다. 되요를 되요로 잘못 표기했다가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부랴부랴 수정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조차 엉터리 한글을 쓰는데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가끔 지나갈 때 이런 팻말 같은 데서도 틀린 거 많이 보죠. 결국엔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많이 보긴 했는데 그닥 별로 신경은 안 쓰여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공공 문장이라는 건 세금을 써서 우리 이 말과 글을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인데 더욱 중요하고 민간들도 있음, 하겠음 등 정체불명 한글 표기를 남발합니다. 인터넷에서 맞춤법 검사기만 확인해도 올바로 쓸 수 있는 것들. 무관심과 무성의가 한글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에 3%보다 더 높은 3.2%까지 올렸고 그 전해 냈던 세금보다 최고 1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상한선도 2배인 300%로 높였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2주택자 이하인 경우 최대 세율은 2.5%에서 0.2%포인트 늘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경우엔 2.8%에서 0.4%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세율이 높았던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택 6채를 가진 100억대 부동산 자산가의 경우에는 9,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주택 4채를 가진 50억대 부동산 자산가는 3,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자산가들은 현금 부족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은 또 다주택자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습니다.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누적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 원 늘어납니다. 자유한국당은 징벌적 세제 개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은입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투자 계획안을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350배 가까운 부지를 확보해서 54조 원을 투입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송병철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세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안을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량 63.8기가와트 가운데 5분의 1인 13.2기가와트를 한전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를 위해 2030년까지 54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풍력 904제곱킬로미터, 태양광 90제곱킬로미터 등 총 994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 계획안의 판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43배에 달합니다. 계획의 90%에 달하는 해상 풍력의 경우 설비 비용과 어민 보상까지 첩첩산중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해역에서는 낚시라든지 어업 활동 이런 것들이 거의 중단이 돼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놓고도 이미 곳곳에서 지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투자비도 문제입니다. 한전의 부채는 114조 원을 넘겼습니다.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발 맞추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전은 자체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의 뭐지 다 실행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죠. 탈원전 목표만을 위해 비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오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률을 1.5도로 제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자력을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윤혜용 기자입니다. 거대한 빙하가도가 바다로 무너져 내립니다. 북극의 빙하는 산업혁명 이전 당시의 25%만 남았습니다. 같은 기간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00년에는 4도 이상 오르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2도만 올라도 여름철 북극 빙하가 완전히 사라져 경험하지 못한 각종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합니다. Through more extreme weather, rising sea levels, and diminishing Arctic sea ice, among other changes. 세계 195개국이 가입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승 온도를 2도에서 1.5도로만 낮춰도 해수면 상승은 10cm가 낮아지고 북극 빙하가 사라질 확률도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1차 에너지 중 유일하게 원전의 비중이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원전을 인정한 겁니다. We would need to start taking carbon dioxide out of the atmosphere during the 21st century. 하지만 우리 정부는 원전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IPCC 보고서가 우리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뉴욕 공연을 끝으로 한 달간의 북미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석 조기 매진에 공연장 주변에는 팬들이 만든 텐트촌이 형성될 정도로 그 인기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정부는 BTS에게 이례적으로 훈장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열풍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불리는 BTS 신드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엄마가 건넨 종이를 읽고 있는 소녀. Go the next thing. 우는지 웃는지 모르는 이 소녀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소리 지르는 이 소녀들도 모두 방탄소년단 BTS 공연 티켓을 얻고 환호하는 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팬들이 모인 BTS 공연장의 함성. 오프닝 무대는 최신곡 아이돌이 장식했습니다. 두 시간 반 공연 동안 BTS는 히트곡을 열창했고 팬들은 한국어 가사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뉴욕 시티필드 공연장에서 한국 가수가 공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일주일 전부터 선착순 자리를 맡으려는 팬들의 텐트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많은 관객들이 모이다 보니 뉴욕 지하철 역사에는 공연장 가는 법을 알려주는 영어와 한글 안내문이 붙었고 노선도 증편됐습니다. 팬들을 싣고 가는 뉴욕행 항공기 안에서는 기장이 BTS 노래를 트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BTS는 지난달 5일 미국 LA를 시작으로 오클랜드, 포트워스, 캐나다 해밀턴을 찍고 다시 시카고, 뉴욕까지 한 달 동안 팝의 심장부를 돌며 22만 명의 팬들과 만났습니다. 공연 명칭은 Love Yourself.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히 공연장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투어 기간 동안 유엔 연설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아까 공연 영상에서 보셨던 탈춤 비슷한 춤 동작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돌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춤입니다. BTS 멤버 제이홉이 최신곡 아이돌에 맞춰 춤추는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는데 유명 배우 등이 동참하며 아이스버킷 챌린지, 키키 챌린지 같은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유럽 투어에 나서는 BTS. 바쁜 와중에도 SNS에 공연에 찾아와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팬들이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4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왕이 외교부장이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 문제에 대해 잘못된 행위를 멈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즉각 받아치면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협의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곧바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회담장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곧 싸늘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권익을 해치고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위를 멈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가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며 미국 또한 중국이 취해온 일련의 행위에 우려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The
issues that you characterize, we have a fundamental disagreement. We have great concerns about the actions that China.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최근엔 남중국해와 대만 갈등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안보 대화 역시 중국의 취소로 결렬된 상황. 미중 외교수장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엔 시진핑 주석 예방 없이 양재치 정치국원과 만난 뒤 곧바로 중국을 떠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중국 여배우 판빙빙의 모습이 잠적한 지 넉 달 만에 포착됐습니다. 본인의 SNS에는 복귀를 암시하는 듯 보고 싶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탈세 혐의로 부과받은 벌금과 추징금 1,400억 원을 이틀 만에 완납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여성이 경호원 호의를 받으며 차에 탑니다. 넉 달 전 잠적했던 판빙빙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세무서로 보이는 건물을 나서는 장면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 영상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돼 진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판빙빙. 对范冰冰采取拆分合同手段隐瞒真实收入偷逃税款，处4倍罚款，计2.4亿元。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41채를 팔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중화권 매체는 우리 돈 1,4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이미 완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판빙빙은 웨이보에 보고 싶다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기다렸다며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뻔뻔하다는 반응도 많아 중국 톱스타의 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리무진 차량이 주차장으로 돌진해 2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가던 4자매와 남편들 등 일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소방 차량이 긴급 출동한 현장에는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오후 2시쯤 미국 뉴욕주 쇼아리 카운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리무진 차량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돌진하면서 건너편 주차장에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And we heard an explosion, which I know now was the car crash. And these trees just all swayed. 이 사고로 리무진 차량 탑승객 등 모두 20명이 숨졌습니다. 18 of the victims were in the limousine, including the driver and the 2 pedestrians that were struck. 특히 리무진 탑승객들은 생일 파티에 가던 4자매와 남편들 그리고 친지들이었는데 지난 여름 결혼한 신혼부부 2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They were the best nieces anybody could have, and that's I'm very nervous and I can't talk. I'm just really. 미 당국은 사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이유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그동안 은행은 금융거래를 하는 제한적인 장소였는데요. 요즘에는 창업 공간과 서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이 바꾼 풍경인데 최원희 기자가 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새로 문을 연 창업 공간입니다. 청년 기업 12개가 입주해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컨설팅도 받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은행의 사무 공간이었던 곳이 확 바뀐 겁니다. 사무 공간과 또 그 외에도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보다 풍성해지도록. 서점으로 변신한 은행도 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책을 골라서 읽거나 살 수도 있습니다. 은행 영업이 끝나도 밤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오는 거지만은 들어올 적마다 꼭 외국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도서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은행의 다른 공간이 들어서는 이유는 스마트 뱅킹 증가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작은 공간으로도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직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지점 수도 100개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카페와 공간을 같이 쓰며 임대료를 아끼기도 합니다. 유휴 공간을 이용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은행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유리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경매장에서 고가에 낙찰된 작품이 그 자리에서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이 작품을 만든 작가 본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파괴 역시 창조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박소영 기자입니다.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 정체를 숨긴 채 작가 겸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는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우리 돈 15억 원에 낙찰이 확정되는 순간 그림이 액자 밑으로 흘러내리며 갈갈이 찢깁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뱅크시의 계획적인 연출이었습니다. 뱅크시는 액자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영상을 하루 뒤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파괴 충동은 곧 창조 충동이라는 피카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Just against the way his paintings have been monetized. It's become how much does a Banksy make? How much is it worth rather than 현실을 풍자하는 그래피티 작가냐, 단순한 예술품 파괴자냐 논란을 빚어온 뱅크시는 과거에도 자신의 작품이 미술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 역시 작품 거래 관행을 풍자하는 그만의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홍보를 위한 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5위 자리는 여전히 혼돈 속입니다. 기아와 롯데가 이 5위 티켓을 놓고 숙명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분위기는 롯데가 좋습니다. 최근 16경기에서 13승을 거두며 기적적으로 가을 야구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8위까지 쳐졌던 순위로 5위 기아에 한 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기아와 무려 4경기를 남겨놓고 있어 짜릿한 역전 드라마도 가능합니다. 7승 5패로 앞선 상대 전적도 롯데에겐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다만 KT와의 더블 헤더를 포함해 이번 주 7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반면 기아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에이스 양현종이 옆구리 부상을 당해 잔여 경기 등판이 불투명하고 불펜진의 힘도 떨어졌습니다. 마무리 윤성민이 지난주 2차례나 뼈아픈 일격을 당했습니다. 민병헌, 손아섭, 이대호 등 롯데의 강타선을 막아낼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4차례 대결에서 반타작만 거둬도 가을 야구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게 5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승한 만큼 올해도 가을 야구 가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사실상 단두대 매치인 내일 첫 맞대결에서 기아는 국가대표 출신 임기영을, 롯데는 베테랑 송승준이 선발로 나섭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요즘 영국에서 화제라는 평양 다큐멘터리입니다. 여행가 페일린이 김일성 부자 동상을 설명을 합니다. 페일린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설명을 시작하자 북한의 감시원이 3번이나 중단시켜서 다시 찍었다는 장면입니다. 페일린은 새벽 5시 평양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확성기 노래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노래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3살 때 총을 쏘고 차를 몰았으며 5살에 한시를 쓰고 말을 달렸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우상화, 신격화 소재는 북한 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노동신문은 남녘땅 곳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전설 속 천재, 소탈하고
예의 바르신 지도자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그칠 새 없다고 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역시 우상화의 선전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이 이 정도면 말단 조직에서는 어떤 세뇌 작업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당 간부 학습반 강연회에서 이렇게 선전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푸틴, 시진핑을 만나도 악수를 세게 하는 트럼프가 원수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 절대 비밀인 전용차 내부까지 보여주며 타보라고도 권했다. 초대국 대통령도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우리 원수님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국가보안법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공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굳이 평양까지 가서 할 말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의 발언을 누구보다 반긴 것은 북한의 선전 기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말, 때와 장소였습니다. 밤 공기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한기가 몰려오면서 도톰한 겉옷을 꺼내 두셔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무난한 날씨가 예상돼 겉옷만 잘 챙기신다면 가을 나들이 즐기기엔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2도로 쌀쌀하겠고요. 대전 10도, 청주 11도, 대구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햇살이 쏟아지겠고요. 오늘보다는 기온이 2도가량 더 내려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오전 한때 곳곳에 비가 오겠고 비가 온 뒤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